재수술하는 가장 흔한 이유로는 뭐 문제 구형 구축이나 리플링 같은 이런 합병증 때문에 그걸 극복하기 위해서 또 재수술을 하기도 하지만 그냥 촉감이나 모양이나 운동성이 좀 자연스럽지 못해서 재수술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이럴 때는 모티바 보형물이나 이런 좀 더 소프트하면서 안정적인 보형물로 교체하게 되면 훨씬 더 부드럽고 또 자연스러운 그런 가슴을 또 얻을 수도 있습니다. 건강한 한 주 보내셨습니까? JCN 건강플러스의 박지혜입니다. 과거의 가슴 성형은 회복 기간도 길고 압박붕대 착용과 입원 등으로 기피되는 성형 수술이었는데요. 최근에는 성형 기술의 발달로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한 부담이 줄어들고 또 안전하고 자연스러운 수술이 가능해져서 그 수요가 점점 더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제니스 성형외과의 정영원 원장이 모시고 최근 선호하는 가슴 성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가슴 성형에 대한 인식이 과거와는 다르게 많이 개방적으로 변한 것 같아요. 이 변한 인식만큼 가슴 성형의 추세도 좀 달라졌을 것 같은데 어떤가요? 뭐 예전에는 가슴 수술을 생각하면 조금 큰 수술이라고 이렇게 인식이 되어서 네. 그렇게 많이 시행되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최근에는 뭐 내시경이라든지 또 여러 수술의 또 발달로 인해서 수술 시간도 또 짧아지고 회복 기간도 짧아져서 점점 이렇게 보편화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예전에는 단순히 이제 큰 가슴을 선호하였다면 최근에는 수술 후에도 원래의 자연 가슴과 같은 그런 모양, 촉감, 움직임을 기대하는 좀 그런 여성들이 네. 많아서 이 자연스러움을 이끌어낼 수 있는 그런 가슴 성형 수술이 조금 더 또 선호하고 있습니다. 네, 요즘 뭐 성형 추세가 달라지고는 있다고 하지만 그래도 연령별로 추구하는 가슴 형태나 사이즈가 좀 있을 것 같은데 연령대별로 구분해 보면 어떨까요? 예, 가슴 확대의 경우 20대는 선천적으로 가슴이 작거나 아니면 급격한 다이어트로 인해서 가슴이 처진 경우가 가장 많고 이제 30대는 이제 출산과 육아로 인해서 가슴의 탄력이 저하된 경우나 아니면 모양이 변형된 경우 이런 경우에 제일 많이 합니다. 또 40대 이상에서는 노화로 인해서 주름이 늘고 또 탄력이 감소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환자의 체형과 피부 타입 그리고 가슴의 모양과 또 선호하는 사이즈 등을 뭐 이런 게 다 다르기 때문에 이러한 조건들을 고려하여서 충분히 이제 자신에게 맞는 보형물을 선택해야 되는데요. 또 자신에게 이제 맞지 않는 뭐 또 과도한 사이즈를 선택했거나 모양이나 촉감이 좀 부자연스럽기 마련인데 그런 잘못된 선택을 통해서 재수술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한 이제 가슴 수술 방법 역시 수술 후에 어떤 모양과 촉감에 영향을 많이 주기 때문에 경험과 노하우가 풍부한 전문의를 통해서 상담과 수술을 받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원장님께서는 이 가슴 성형에 대한 이 경험이 풍부하시잖아요. 그러면은 가장 이상적이다 하는 가슴은 어떤 모양인가요? 네, 무조건 뭐 크고 뭐 볼륨 있는 가슴이 뭐 그렇게 뭐 원하는 사람들도 있긴 있습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 가슴이 뭐 단순히 크다고 해서 아름다운 게 아니고요. 이 크기보다는 자신의 신체에 조금 잘 어울리는 균형 잡힌 크기의 자연스러운 가슴이 가장 이상적이지 않을까 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걸 조금 더 수치화시켜서 구체적으로 표현하면 이게 뭐 정확한 건 아니지만 이제 컵 사이즈로 따지면 이제 B컵 정도 꽉 차게 아니면 C컵 정도 크기에 또 이렇게 목이 패인 요 부분에서 양측 유두를 이렇게 연결한 이 선이 정삼각형을 이루는 가슴이 가장 이상적인 가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무작정 크면 오히려 더 인위적이고 또 이 추세에 맞지 않으므로 꽉 찬 B컵이나 C컵 정도의 크기가 이상적이다 하는 말씀 같습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가슴 확대 수술에 대해서 면밀하게 살펴볼 텐데요. 이 수술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다면서요? 네.
가슴 성형은 뭐 요즘 이제 여러 가지 기계가 발달하고 또 수술 방법이 날마다 이제 새롭게 나오기 때문에 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이 중에서 이제 현재 가장 좋고 이제 안전한 방법으로 이제 제한되고 있는 거는 겨드랑이 이쪽 안쪽으로 해서 채소 절개를 넣어서 거기에 내시경을 통해서 가슴 확대 네. 수술을 하는 것이 가장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가슴 확대 수술에는 또 여러 보형물과 또 수술법도 중요하지만 또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보형물이 들어갈 이런 정확한 공간을 잘 확보하고 그 확보하는 과정에서 어떤 혈관이라든지 신경의 손상을 피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내시경을 통해서 이렇게 수술 부위를 보게 되면 거기에 혈관이나 신경을 피할 수 있고요. 또 보형물이 들어갈 적당한 공간을 이렇게 확인하면서 수술할 수 있기 때문에 통증을 또 줄일 수 있고 또 회복력을 높일 수 있습니다. 뭐 또 수술 시간 또한 요즘은 뭐 1시간 뭐 정도로 많이 단축되어서 보편화되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절개선의 선택이 무엇보다 도 중요한데 한국인의 경우에는 겨드랑이 절개를 좀 선호하는 편이고요. 유방 및 주름이나 유륜 절개 이 부분보다는 흉터를 가릴 수 있고요. 또 네. 유두의 감각을 좀 잘 유지시켜 주는 그런 장점이 있어서 좀 선호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또 그만큼 중요한 것이 바로 수술 방법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보형물인데요. 이 보형물에 따라 만족도가 달라지기도 하잖아요. 이 보형물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모양에 따라 촉감에 따라 구분이 된다고 들었어요. 우선 모양에 따라 어떤 종류로 나뉘나요? 예, 맞습니다. 보형물에 따라서 모양과 촉감과 움직임이 달라지기 때문에 수술 못지않게 어떤 보형물을 선택하느냐가 결과에 큰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먼저 이제 모양에 따라서는 라운드 타입과 물방울 타입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눕니다. 라운드 타입은 이렇게 동그랗게 돼서 네. 돔 형태의 어떤 보형물로 흉곽 내에서는 조금 이렇게 자유롭게 조금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가슴에 운동성을 주기에는 조금 용이하고 또 대칭성을 맞추기는 쉽습니다. 근데 하지만 이제 윗가슴이 조금 볼록해 보여서 인위적인 느낌이 들 수 있다. 네. 이런 단점은 좀 있습니다. 이제 반대로 이제 물방울 타입은 가슴 라인과 자연스럽게 이렇게 연결되어서 위쪽 부분은 사슴 모양을 유지하고요. 근데 아래쪽 부분은 동그랗게 네.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자연스럽다 이렇게 이야기는 합니다. 근데 하지만 이제 보형물에 움직일 경우에는 이 대칭이 틀어지게 되고요. 조금 이 인위적으로 딱딱한 모양을 찌그러진 모양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조금 딱딱하다는 그런 느낌이 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단점을 또 극복하기 위해서 이 보형물 만드는 회사에서 이 보형물 껍질을 만들고 그 네. 사이에 충전물을 실리콘이나 이런 거 코에시브 겔 같은 충전물을 충전하는데 100% 충전하지 않고 한 너무 80%, 딱딱하니까요. 한 네. 90% 정도만 충전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우리 축구공 같은 거나 이런 데 너무 많이 바람을 넣으면 축구공이 너무 딱딱해지니까 딱딱하니까. 모양은 네. 이뻐지는데 그렇기 때문에 한 80%, 90% 정도 충전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또 보형물의 이 테두리 부분이 물결 모양이 되는 리플링 현상 뭐 이런 것들이 보이는 리플링 현상이 어떤 건가요? 이렇게 물결 모양으로 이렇게 파도 치는 모양으로 울룩불룩한 이게 그런 윤곽이 평면으로 보여요. 보인다는 건가요? 예, 테두리 쪽에는 이렇게 보일 수 있습니다. 특히 이제 피부가 얇거나 가슴 연부 조직이 적은 사람은 이 보형물의 마른 윤곽이 체형에서 나타나겠네요. 예, 보일 수가 있습니다. 네, 모양 같은 경우에는 사실 물방울 타입이 좀 낫지 않을까 이 생각이 드는데 만졌을 때 또 딱딱하다고 하니까 또 인위적일 것 같아서 조금 고민스럽기도 합니다. 근데 또 사실 보형물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보형물의 모양도 모양이지만 질감도 매우 중요하잖아요. 이 질감에 따라 또 구분되는 형태도 나뉘나요? 예, 이 질감은 이 겉부분인 껍질 부분의 질감과 또 이 껍질 안에 충절하는 그런 물질의 점성에 따라서 분류하게 됩니다. 먼저 이제 스무스 타입은 충전물을 감싼 이 껍질 표면이 굉장히 매끄러운 그런 물질로 되어 있고요. 또 반대로 텍스처 타입은 보형물 껍질이 만지면 떼수건처럼 거칠거칠하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각각의 보형물의 또 장점을 또 살려서 보완한 것이 또 마이크로 텍스처 보형물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스무스, 텍스처, 그리고 마이크로 텍스처로 크게 세 가지로 나뉜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이 중에서도 가장 매끄러운 보형물인 스무스 타입부터 먼저 설명해 주시죠. 예, 뭐 스무스 타입은 표면 자체를 아주 얇고 매끈하게 이렇게 만들어져서 다른 보형물에 비해서 촉감이 굉장히 부드럽습니다. 근데 이제 하지만 수술 후 이제 구형구축이라는 합병증이 잘 일어나서 구형구축은 어떤 합병증인가요? 구형구축은 네. 보형물 주위에 캡슐이 생기면서 이 보형물 자체가 이 돌덩이처럼 딱딱해지는 네. 이런 부작용을 말합니다. 이제 보형물을 이용한 가슴 수술 중에 가장 좀 심각하고 또 중요한 그런 합병증 중에 하나인데요. 이걸 없애기 위해서 수많은 노력들을 합니다. 보형물도 거기에 맞는 것을 선택을 하는데 이런 구형구축이 생길 확률이 스무스 타입에서는 높습니다. 그래서 이걸 예방하기 위해서 6개월 동안 마사지를 또 해야 되는 그런 불편함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최근에는 스무스 타입을 거의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두 번째 종류죠. 이 겉표면이 거칠게 처리된 보형물인 이 텍스처 타입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죠. 예, 텍스처 타입은 표면을 인위적으로 이렇게 까칠까칠하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러면 이 표면적이 채표면적이 굉장히 넓어집니다.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구형구축을 줄일 수 있는데요. 이 껍질을 거칠거칠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기본 표면을 만들고 그 위에다가 또 조금 거칠거칠한 껍질을 좀 덧붙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렇게 제작하기 때문에 조금 더 이렇게 껍질이 좀 두껍고 빳빳한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근데 이제 장점으로는 수술 후에 마사지나 이런 것들이 필요 없고요. 또 구형구축 발생도 스무스 타입에 비해서 훨씬 적습니다. 근데 이제 뭐 스무스 타입에 비해서 또 보형물의 또 운동성이 떨어지고 좀 단단한 느낌이 드는다고 해서 그런 것은 조금 단점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이 스무스 타입보다는 만졌을 때 촉감이 좀 거칠거칠하다라는 말씀이신 건가요? 거칠거칠한 거는 바로 이제 표면을 만지지 않기 때문에 거친 느낌은 들진 않지만 껍질 자체가 두꺼우니까 조금 딱딱한 느낌은 듭니다. 그래도 마사지를 할 필요가 없다라는 장점이 있다는 거죠? 예. 네.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이 스무스 타입과 텍스처 타입의 이 단점을 보완한 보형물인 마이크로 텍스처 타입. 최근 많이들 선호하신다고 하는데 어떤 보형물인지 설명해 주시죠. 예, 마이크로 텍스처 보형물은 스무스 타입과 텍스처 타입의 장점을 합쳐 놓았다. 앞에 마이크로를 붙여 놨는 것은 텍스처보다는 조금 더 표면 거친 정도가 조금 더 섬세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조금 더 세밀한 재질로 이렇게 표면을 붙여 놓았기 때문에 좀 더 부드럽고 자연스러운 보형물입니다. 이런 표면 처리로 기존에 있는 그런 텍스처 타입보다는 조금 더 부드럽고요. 또 스무스 타입의 이제 단점인 구형구축 발생은 좀 최소화시키고 질감은 스무스 타입처럼 부드럽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이제 촉감을 좋게 하기 위해서 충전율을 100% 채우지는 못하고 한 90% 정도 이렇게 채우게 되는데 특히 이제 앞에서 이야기했다시피 가슴 안쪽이나 측면 같은 데는 또 가슴에 있는 근육이 감싸고 있거나 자기 유방 조직이 별로 없기 때문에 물결 모양으로 이렇게 보형물의 윤곽이 이렇게 울룩불룩한 그런 리플링 현상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특히 이제 가슴 수술하는 사람은 대부분 좀 마른 체형이 많은데 마른 체형에서 아무래도 살이 없기 때문에 더 심하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쉽게 말해서 이제 축구공 아까님 바람이 넣는데 좀 빠지면 축구공은 조금 더 소프트하지만 모양은 좀 찌그러지는 그죠, 흐물흐물하게. 요런 또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이상적인 어떤 이 촉감과 모양과 운동성을 가진 보형물을 찾는 게 정말 어렵네요. 이제 이게 숙제고 계속 과학이 발전함으로 인해서 그런 보형물들이 점점 나오고 있고 또 개발되고 있긴 합니다. 네. 그리고 또 희소식이 하나 있습니다. 이 세 가지를 뛰어넘어서 가슴 성형의 혁신이라고 불리는 새로운 보형물이 개발됐다고요? 네. 가장 최근에 이제 프리미엄 보형물로 이제 모티바 보형물 뭐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뭐 차도 보면 몇 년에 한 번씩 신제품들이 나오고 그 가운데 간단히 페이스리프트만 한 차도 있지만 풀체인지 한 게 있듯이 네. 이 보형물도 의료 과학이기 때문에 한 3, 4년마다 이렇게 혁신적인 제품들이 한 번씩 나옵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는 물방울 보형물이 한 뭐 십몇 년 전에 조금 대세였다가, 혁신적으로 네. 이렇게 만들어졌다가 그다음 그 이후에는 또 마이크로 텍스처 이런 부분이 나왔대. 이제 최근에 이제 가장 획기적이다 한 게 이제 모티바 보형물입니다. 이거는 이제 내 몸에 가슴 보형물은 내 몸에 이렇게 삽입해서 이게 영구적으로 이제 사용하기 때문에 네. 이 자연스러움과 촉감도 중요하지만 안전함도 꼼꼼히 따져 보셔야 하는데요. 모티마 보형물의 껍질과 충전물은 좀 기존 거하고는 조금 다르게 조금 많이 획기적으로 바꿔서 모양과 촉감 그리고 이제 안전성까지 한 단계 끌어올린 보형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모티바의 보형물의 이 분자 간의 이 결속력을 높여주는 그런 방식으로 그 안에 충전하는 실리콘 겔의 점도를 조금 많이 이렇게 강화해 주었기 때문에 기존에 비해서 탄력성과 촉감이 또 증가했고요. 또 강도도 조금 더 우수하고 또 증가하는 그런 장점이 있어서 일명 뭐 슈퍼 실리콘 이렇게 불리기도 합니다. 네. 뭐 신제품이 개발되었다고는 하지만 가장 궁금한 게 바로 정말 안전할까 하는 문제거든요. 정말 안전한가요? 예, 그게 이제 제일 중요하죠. 이게 그냥 뭐 사람들이 안전하다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나라보다는 이제 미국에서가 가슴 수술을 훨씬 더 많이 하니까 이제 실제로 이제 최근 미국에 있는 그런 의료 성형외과 학술지인 ASJ라는 요런 저널에 모티바의 어떤 안전성과 또 그 임상 실험 결과를 발표했는데 모티바 이제 상품 중에 어고노믹스 이 경우에서는 네. 합병적인 구형 구축 이중 캡슐 또 그 안쪽 주위에 물이 고이는 지연성 장액종이나 이런 또 리플링 현상이 한 건도 발견되지 않았다고 이렇게 발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람의 표면 기저층을 모방한 또 인체 친화적인 보형물로 또 수술 후에 또 합병증에 대한 위험을 낮출 수 있다고 또 이렇게 추가적으로 발표하였는데요. 특히 이제 모티바 보형물에는 안전을 위해서 이제 다양한 기술력이 이제 적용되어 있습니다. 안전 및 제품 정보를 이렇게 알 수 있는 그걸 보증하는 고유 식별 장치가 이게 삽입되어 있어서 휴대용 이런 칩이요? 예, 네. 칩 아주 작은 칩이 들어가 있는데 우리가 가끔씩 이제 재수술을 우리 병원에서 한 분들이 아닌 경우에 뭐가 이렇게 있는지 잘 모르는데 이 손바닥만한 스캐너를 이렇게 스캔하면 그 안쪽에 어떤 사이즈의 어떤 형태의 어떤 시리얼 넘버를 가진 보형물이 들어있는지를 누구든지 알 수 있어서 모티바 지정병원에서는 그 정보를 가지고 재수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으로 인해서 재수술을 할 때 다양한 정보를 알고 수술을 할 수 있어서 큰 도움이 되기도 합니다. 근데 이 보형물 안에 이 칩이 혹시나 인체에 나쁜 영향을 주진 않을까요? 예. 그래서 이 칩이 문제가 되지 않을까 뭐 네. 이런 걱정하는 분들도 있는데 이 칩은 이제 유럽 CE 마크 또 한국 식약처에서도 안전하다고 그렇게 이야기가 되었고 걱정하는 건 혹시 이제 공항 검색대에서 걸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인데 그럴 수도 그거는 있겠네요. 전혀 이제 체크되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네, 이 실리콘 안에 삽입된 칩을 통해서 내 보형물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고 또 안전성도 논문을 통해 확인되었다 하는 말씀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 모티바가 최근 최신 기술이 집약된 실리콘 겔이라는 찬사를 받고 있다고 하는데 이 실리콘 겔이 얼마나 발달했기에 이런 가슴 성형의 혁신이다 이런 이야기까지 듣고 있는 건가요? 네. 모티바의 인체공학적 방법이 담긴 이 실리콘 겔을 모티바 어그노믹스라고 그렇게 합니다. 근데 모티바 어그노믹스는 보형물의 외피와 내피 모두 우수한 내구성을 가진 동시에 중력에 따라서 구김없이 이렇게 물방울 모양이 되었다가 그다음 누우면 자연스럽게 펴지는 이런 모양을 유지하고요. 그다음 이제 이 모양이 이렇게 펴지면서 이렇게
굽혀서 물결 모양을 이루면서 찌그러지는 모양으로 되지는 않고 아주 자연스럽게 이렇게 떨어지는 그런 장점도 있습니다. 근데 앞서 보형물은 모양에 따라서 라운드와 물방울로 나뉜다고 했는데 네. 그러면 모티바 보형물은 누워 있으면 라운드로 이렇게 그냥 자기 가슴처럼 이렇게 퍼지고요. 서 있으면 물방울 모양처럼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쏠리는 듯한 느낌으로 실제 가슴 조직과 매우 흡사한 모양을 만들 수 있습니다. 네, 이 서 있을 때는 물방울 모양을, 또 누워 있을 때는 자연스럽게 둥글게 퍼지기 때문에 지금까지 보형물이 보였던 단점들을 해결해 주는 그런 보형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보통 누워 있을 때는 인위적이라서 걱정하시는 분들 많을 텐데요. 고민 없이 이 모티바로 결정하셔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모티바는 최근에 개발되었기 때문에 다른 보형물들의 단점을 개선했을 것 같긴 한데 사실 흔한 부작용이 있지 않을까 하는 고민도 되기도 하거든요. 구형 구축이나 리플링 같은 그런 부작용이 있지는 않을까요? 네. 모티바 보형물은 우리 기존 보형물을 보면 이렇게 투명한 색깔이거나 아니면 우윳빛으로 되어 있는데 모티바 보형물을 이렇게 들면은 조금 푸른색의 이렇게 빛깔을 띠는데요. 이거는 이제 그 안쪽에 블루실이라는 특수한 물질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블루실은 바깥 껍질과 안쪽 껍질이 한 겹이 더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 블루실이 안쪽에서 이렇게 있어서 혹시 보형물이 제작 과정이나 아니면 사용 중에 파열이나 균열이 생기면 이 블루실이 끊겨버리는 게 육안으로도 손쉽게 확인할 수 있어서 보형물이 출고 전에 회사에서 품질 검사 시에 불량이 있으면 잡아낼 수 있고요. 또한 이 블루실을 또 삽입하여서 보형물의 있던 강도가 조금 강화되었기 때문에 파열이나 구형 구축 현상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모티바는 이 블루실 때문에 실리콘이 보형물 밖으로 흐른다거나 인체에 흡수되는 일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불량품을 잡기에는 이 모티바가 용이하다 하는 네. 말씀인 거죠. 그렇다면 이 모티바를 이용해서 수술할 경우에는 다른 수술과 조금 다른 점이 있나요? 예, 모티바는 보형물 표면이 굉장히 세밀하고 매끈하게 또 신축성도 뛰어나기 때문에 한 2~3cm 정도의 이 작은 절개창으로도 보형물에 삽입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수술 시에 절개 부위가 좀 줄어들 수 있고요. 그만큼 출혈이나 통증이 적고 또 흉터에 대한 부담이 적어서 빠른 회복을 원하는 분들이 많이 선호하고 있습니다. 또한 또 환자의 또 안전을 위해서 모티바 보형물은 어떤 보증카드나 또는 아니면 진료 차트가 이런 거 없어도 보형물 내에 내장된 고유 식별장치를 스캔만 하면 보형물에 관한 어떤 정보 또 이 보형물 정보를 이용해서 다국적 보험회사에서 예를 들면 CNA라는 이런 다국적 보험회사에 환자 이름으로 자동으로 회사에서 보험을 들어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보험이 들었는지도 알 수 있고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수술 후에 5년 이내에 파열이나 3단계, 4단계 구형 구축이 발생하면 재수술 비용을 또 지원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티바 보형물 회사가 그만큼 부작용이 적다는 자신감의 표현이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네, 5년 이내에 부작용이 나타나면 무조건 재수술 네. 비용을 받으시는 건가요? 재수술 비용의 일부를 그 회사에서 지원을 해주게 됩니다. 네, 수술 후에 5년 이내에 구형 구축 등 부작용이 생기면 재수술 비용을 받을 수 있다고 하니까요. 보다 안심하고 수술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요즘 이 가슴 재수술을 할 때도 이 모티바를 이용해서 하시는 분들이 많다고 하는데 실제로 그런가요? 예, 가슴 재수술의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주요한 원인 중에 하나가 보형물입니다. 본인에 맞지 않는 보형물의 선택으로 구형 구축이라든지 리플링 같은 문제가 이제 야기되거나 이제 과거에 사용한 보형물이 수명을 다해서 재수술이 필요한 경우도 종종 있긴 합니다. 최근에는 합병증은 전혀 없는데 더욱 자연스러운 어떤 촉감과 또 탄력적인 움직임 또 안전을 원해서 모티바 같은 이런 보형물로 교체하려고 재수술 상담을 하는 분들도 늘어나고 있긴 합니다. 하지만 이제 모티바 보형물이 구형 구축 등 합병증이 굉장히 낮고 장점이 많긴 하지만 모티바 보형물의 경우 또
이 안전과 또 실력이 검증된 일부 성형외과에만 공급되고 있기 때문에 병원을 선택하기 전에 이 모티바 지정 병원인지를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해당 병원의 어떤 안전 시스템이라든지 사후관리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는지도 함께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 환자분들이 궁금해하는 것이 이 가슴 성형에 걸리는 수술 시간과 회복 기간이 어느 정도 걸리냐 하는 문제거든요. 어떤가요? 예, 뭐 수술 시간은 뭐 대략 1시간 내외로 수술 자체는 그렇게 하면 이제 끝이 나고요. 회복 기간은 또 개인에 따라서 조금 다를 수 있지만 보통 이제 2, 3일 후부터 일상생활은 하실 수가 있습니다. 생각보다 좀 짧게 걸리는 것 같아요. 예. 네. 네, 가슴 성형 수술은 수술도 중요하지만 수술 전에 주의해야 하는 것도 있을 것 같아요. 한번 짚어주시죠. 네. 뭐 가슴 성형은 뭐 수술이 짧고 그렇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그렇게 간단한 수술은 아닙니다. 그렇기에 수술 전에 안전을 위해서 혈액 검사라든지 심전도 검사, 엑스레이 검사를 통해서 가슴 성형을 할 수 있는 전신 어떤 컨디션인지를 먼저 체크해야 합니다. 이제 특히 이제 수술 전에 유방 초음파 검사를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요. 이제 초음파 검사를 통해서 유방 조직에 어떤 양성 혹은 뭐 악성의 어떤 혹이 있는지를 다시 한 번 더 체크하고요. 만약에 양성 혹이 있다면 가슴 수술과 동시에 혹을 제거하는 수술을 해버린다면 회복기간 면에서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또 안전한 수술을 통해서 건강한 가슴 성형을 하기 위해 유방외과와 성형외과가 같이 협진 가능한 병원을 선택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내 몸에 들어가는 이런 보형물이 뭐 국가 뭐 한국식약청이든 뭐 외국 어떤 인정받은 그런 정품 보형물인지 확인하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가슴 성형 전에 꼭 내 유방이 건강한지 또 전반적인 몸 상태를 확인한 후에 수술을 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또 수술 후에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수술 그 결과도 천차만별일 것 같은데 수술 후에 어떤 관리가 필요할까요? 네, 뭐 수술만큼 중요한 게 수술하고 난 뒤에 관리겠죠. 그래서 그 관리법을 유념하고 지킨다면 만족할 만한 어떤 수술의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럼 몇 가지 이제 수술 후에 주의사항을 알려드리면요. 수술 한두 달간은 좀 보정 속옷을 착용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보정 속옷의 착용은 가슴 모양을 잡아주고 이게 뭐 주목적이긴 하기 때문에 한 2개월 정도는 착용하고 그 이후에는 와이어가 없는 속옷을 착용하시는 게 좋고요. 한 6개월 뒤부터는 와이어가 있는 일반 속옷을 착용해도 됩니다. 또 이제 가벼운 운동은 한 일주일, 과한 운동은 한 달 뒤부터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또 수술 후 한 달간은 팔을 너무 많이 사용하는 무리한 운동은 피하시고요. 금연, 금주는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5년이 지나면 이제 보형물의 어떤 손상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2년에 한 번씩은 검사를 받는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네, 보정 속옷 꼭 착용하기, 무리한 운동 하지 않기, 그리고 금연 금주하기 꼭 실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가슴 성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마지막으로 시청자분들께 당부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가슴 성형 역시 다른 부위 성형과 다르지 않게 부작용에 대한 소식을 심심치 않게 들을 수 있는데요. 특히 이제 가슴 성형의 대표적인 부작용으로 이제 구형구축을 들 수 있습니다. 구형구축이란 가슴이 단단해지는 그런 현상으로 사실 이는 뭐 부작용이라기보다는 보형물에 대한 우리 신체의 일반적인 반응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하지만 이게 여러 가지 이유로 피막이 과하게 두꺼워지면 보형물을 압박하게 되면서 구형구축이 발생이 하게 되고 이게 문제가 됩니다. 이러한 구형구축의 발생을 줄이기 위해서는 수술을 받고자 하는 병원에 인정받은 정품의 보형물을 사용하고 있는지 성형외과 전문의가 수술하는 곳인지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내시경 같은 그런 장비가 구축되어 있는지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이제 전신마취하에서 수술이 이루어지므로 마취과 전문의가 상주하고 있는지도 함께 체크해 보면 가슴 성형을 선택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웬만하면 가슴 성형 전에 성형외과 전문의가 맞는지, 그리고 마취과 전문의가 상주하는 병원인지, 그리고 경험이 많은 곳인지 꼼꼼하게 따져본 후에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제 여기서 원장님과 인사를 드려야 할 것 같아요. 오늘 도움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제니스병원의 정영원 원장님과 함께 가슴 성형 수술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가슴 성형에 대한 잘못된 상식과 자극적인 홍보들이 참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바르고 안전한 수술을 위해서는 광고에 현혹되지 말고 반드시 경험이 풍부한 의료진에게 상담하시고 자신에게 가장 잘 맞는 수술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JCN 건강 플러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